3. 기쁨과 슬픔. 반일인민 유격대의 남만 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우사령 부대에서도 200명으로 편성된 구분대를 통화지방으로 파견하였다. 이 구분대 인설자는 류본처 선생이었다. 우사령이 자기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류본처 참모장을 남만으로 보낸 목적은 당치호 자위군과의 합작을 실현하며 자위군을 통하여 무장을 해결하려는 데 있었다. 그 당시 우사령은 무기의 부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련용성에 본거지를 둔 남만지방의 자위군은 우사령의 구국군 부대보다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원정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서사하에 찾아온 류본처 선생은 자기들도 남만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목적지도 같으니 이왕이면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자기네와 동행하면 당치호와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당치호와 연계를 가지면 무기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류본처 선생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사실 우리한테도 무기는 얼마든지 필요하였다. 구국군과 함께 남만으로 가게 되면 노상에서 중국인 반일 부대들과 저우하여도 충돌을 피하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당치호는 원래 동변도 성방군 1연대장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9.18 사변 후 항일 구국을 표방하는 련용민중자위군을 조직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10,0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당치호의 자위군은 통화지방의 활동 거점을 두고 남만 일대를 중심으로 심양주둔 관동군 부대와 힘에 붙인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국민부 산하의 조선혁명군 부대들과도 연합작전을 조직하곤 하였다. 조직 초기에 련용민중자위군은 기세도 높았고 전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세가 일본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난관이 중첩되자 당치호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국제연맹이 리뜬 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하여 9.18 사변의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지만 일본군은 이에 별로 큰 구속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과를 확대해 나갔다. 1932년 정초에 금주를 점령한 일제는 그해 1월 28일 음모적이고 강도적인 방법으로 상해 사변을 도발하였다. 그들은 5명의 일본 승려가 상해 홍구에서 구타를 당한 것을 구실로 삼아 중국의 공장과 상점들을 파괴하고 경찰들을 살해하였으며 뒷이어 해군 육전대를 동원하여 상해시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장 공격을 개시하였다. 일본이 상해 사변을 도발한 목적은 이 도시를 중국 본토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 데 있었다. 일본 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전격전의 방법으로 상해를 점령하게 되면 그 전과를 타고 중국의 전 영토를 일거에 삼킬 수 있으리라는 망상을 품고 있었다. 상해 군인들과 인민들은 즉시에 영적인 반격을 개시하여 일본 침략 군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장개석과 왕정이를 수위로 하는 국민당 반동정부의 배신적인 매국 정책으로 하여 항전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상해 사변은 굴욕적이고 반혁명적인 성호협정을 맺는 것으로 막을 내리었다. 상해 항전의 실패는 구국군과 자위군을 비롯하여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군인들과 인민들의 사기를 조락시키었다. 상해 사변과 성호협정 체결 과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민당 정부의 반동적인 매국 배적 정책은 항일 구국 역량 앞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로 되었다. 국민당 반동 집단은 상해 항전을 지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범죄시하였다. 장개석과 왕정희는 제19로군에 대한 군수물자 보급을 의도적으로 중지하고 전국 각지에서 상해로 보내오는 원어금을 압수하면서도 해군의 비밀 지령을 내려 일본 측에 식량과 채소를 공급하는 수치스러운 반역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국민당 반동들은 자신들이 항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민들도 항의를 못하게 하였다. 그자들의 청구는 언제 어디서나 항의를 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항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국민당의 테러를 당하든가 그들의 교수대에 올라야 하였다. 장개석은 일찍이 중국이 제국주의의 손에 망한다면 우리들은 망국노는 될지언정 그대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지만 만일 공산당의 손에 망한다면 노예로조차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장개석과 그를 두목으로 하는 반동 집단이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보다 인민혁명을 더 두려워하고 경계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제국주의자들의 철저한 노복이고 앞잡이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장개석의 매국 행위는 국민당과 이러저러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구군벌과 관료, 정객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구국군과 자위군의 상층에 사상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었다. 확대 일로의 궤도를 달리는 일본군의 위력도 구국군의 사기를 절약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었다. 리뚠을 필두로 하는 국제연맹 조사단은 자기의 보고서에서 만주를 일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국제 공동 관리하에 둘 때 대한 제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 제의를 무시해버리고 전투행동을 계속하였다. 일본군의 무력은 점차 산해관과 북부 만주 방향으로 육박하였다. 그들은 북만의 넓은 지역을 차례차례로 점령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역량을 집중하였다. 일제는 북만 진공을 앞두고 관동군의 특무기관들을 발동하여 동북군을 정치적으로 와해시키며 특무들을 통한 내수 음모 활동으로 북만 동북군의 각 여단이 사분오열되어 서로 의심하거나 권력쟁탈에 몰두하게 하였다. 적들은 마점산을 칠 때에는 서병문을 끌어당기었고 마점산이 패한 다음에는 서병문을 일격에 소멸하는 식으로 북만의 반일 부대들을 손쉽게 각해 격파하였다. 북부 만주 일대에서의 반일 부대의 와해 과정은 동만의 왕독림이나 남만의 당치호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치호는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에 편승하여 항일 구국의 깃발을 들었으나 대담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지 않고 대세를 봐가면서 조심조심 행동하고 있었다. 그 당시 정초, 리두, 형점총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반일 부대의 두령들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는 안 되며 국제연맹에 의거해야만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에 포로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어 장항량이 일본군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공산비적을 숙청하기 위해서이다. 공산비적을 먼저 숙청해야 일본군도 쫓아낼 수 있다. 공산당이 일본 놈들을 끌어들였다는 엉터리 없는 주장까지 하였다. 우리가 남만으로 떠나던 그해 봄에 주보중이 자위군에 잡힌 적이 있었다. 주보중은 그때 자기를 체포한 지휘관들에게 당신네 부대를 왜 자위군이라고 칭하였는가고 문의하였다. 질문을 받은 자위군의 우두머리들은 자위란 자기 역량을 보위한다는 말이다. 자기 역량을 보존하기도 힘든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일본 놈을 치겠는가? 일본 놈들이 우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도 치지 않는다. 자위란 이런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위군의 사고방식이었고 정치적 견해였다. 신심을 잃고 동요 상태에 빠진 당치호는 산하 부대들을 통솔하지 않고 방임 상태에 두다시피 하였다. 이런 때에 우사령이 류본초를 자위군 본부에 파견한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첫날 행군 노정을 짧게 잡고 6월 초사흔날 오후에 소사하를 떠난 원종대는 하소사하 사하농민협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도강을 건너 류가분방이라는 마을로 행군해 갔다. 우리는 여기서 하룻밤 묵으면서 정치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 마을이 류가분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류가성을 가진 사람이 제분소를 차려놓은 때부터였다고 한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널따란 제분소 앞마당에 우동불을 피웠다. 유격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린접 불악의 사람들까지 류가분방으로 찾아왔다. 마을의 조직 책임자들은 이 집 저 집에서 몽석도 모아오고 이웃마을 손님들이 걸터 앉을 강떼며 석가래도 끌어왔다. 제분소 마당에 모인 군중은 수백 명 되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동불 두리에 빽빽이 앉아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한평생 인민들 속에 들어가 조직사업도 많이 하고 정치사업도 많이 해왔지만 그때처럼 무더기 질문을 받아본 날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목이 갈려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군중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물은 것은 유격대가 어떤 군대이며 유격대와 독립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들도 소사하에서 한 달 전에 반일인민 유격대가 조직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순하고 평범한 질문 같지만 거기에는 새로 탄생한 무장력에 대한 기대와 그 힘에 대한 반신반의의 감정이 깔려 있었다. 독립군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이고 반일인민 유격대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면 복잡하게 유격대라는 것을 따로 내올 필요는 무엇인가? 독립군도 어쩌지 못하는 일본 군대를 유격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거꾸로 뜨릴 승산은 있는가? 승산이 있다면 그 담보는 무엇인가?
독립군에게서 시달림도 많이 받고 독립군의 실패에서 암담한 절망감도 수없이 맛보아온 류가분방의 군중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예컨대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될수록 쉽고 간명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단일인민 유격대란 별다른 군대가 아니다. 말 그대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이다. 이 군대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과 청년 학생 지식인들로서 모아졌다. 단일인민 유격대의 사명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조선민족의 독립과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는 데 있다. 단일인민 유격대는 의병과도 다르고 독립군과도 다른 세형의 군대이다. 독립군의 지도 사상이 부르주아 민족주의라면 항일 유격대의 지도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다. 공산주의 사상이란 쉽게 말하여 빈부 귀천의 차별을 모르고 만 사람이 다 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세운다는 사상을 말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주인된 사회를 세우는 것이 독립군의 리상이라면 근로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단일인민 유격대의 리상이다. 독립군이 여러분과 같은 평백성들을 광복운동의 협조자로 동정자로 보아왔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항일혁명의 담당자로 주인으로 보고 있다. 독립군이 외부 세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그들의 힘을 빌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더 믿고 그 힘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한다. 의병의 뒤를 이어 독립군이 그동안 만주 사냐와 저국의 북부지대에서 십수년 동안 일본 침략자들과 혈투를 벌리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립군의 군세는 점점 허약해지고 지금은 그 전림마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였다. 독립군이 이루지 못한 저국 광복의 성업을 우리가 완수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조직한 것이 바로 반일인민 유격대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마을의 한 청년이 단일인민 유격대의 병력이 몇천 명쯤 되는가고 물었다. 나는 아직 적이어서 몇천 명까지는 되지 않고 수백 명 된다. 지금은 유격대가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조만간에 수천 수만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청년은 내 말을 듣고 나서 단일인민 유격대에 입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특별한 절차나 격식은 없다.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 준비는 좋아야 한다. 입대는 혁명조직의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부대를 찾아와 직접 청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여러 명의 마을 청년들이 즉석에서 나를 에워싸고 우리가 입대를 청원하면 이 자리에서 받아주겠는가고 물었다. 우리로서는 사실 큰 횡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입대하더라도 당분간은 무기가 없이 지내야 하겠습니다. 무기는 전투마당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입대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청원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수락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무기가 없어도 좋으니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간청하였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여러 명의 마을 청년들을 신대원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그것은 류가분방이 청산 우리 유격대에 준 예상치 않았던 선물이었다. 우리는 이 선물 앞에서 모두가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혁명동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두 사람, 세 사람의 동지를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당시 형편에서 10명 가까운 청년들을 단꺼번에 대우에 받아들였으니 그때 우리 심정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눈을 움켜먹으며 풍찬 노숙의 어려운 길을 걷는 혁명가들에게는 부르주아지나 시정배들이 맛보지 못하는 고요한 향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전우를 얻게 될 때에 느끼는 가슴을 뻐근하게 하는 정신적 충만감이다. 어제까지는 생면부지였던 사람들이 사선을 외치고 입대를 청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총을 메워주면서 속세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참으로 승엄하고 장쾌한 희열을 느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식의 기쁨이고 향락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날 밤 유격대원들은 신입대원들을 축하하는 오라키를 열었다. 나와 차광수도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이처럼 품을 얼마 들이지 않고서도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은 것은 9.18 사변 직후의 민심이 그만큼 항일 유격대회로 크게 쏠리고 있었던 데 기인된다.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조선 사람은 여기서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게 됐다. 만주에서도 길을 펴고 살지 못할 바에는 죽든 살든 한번 결판을 내보자는 것이 그 당시 조선 청년들의 공통된 심리였다.
우리는 밤새껏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이 다 되었어야 우등불 곁에서 멍석과 삿자리를 펴고 유격대 저직 후 처음으로 되는 노숙을 하였다. 조선 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서 유격대가 노숙을 하면 류가분방 백성들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가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막 야단을 하였으나 우리는 저직 책임자들이 알선해주겠다는 농가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로천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인민의利益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마을 사람들의 청을 사양한 것도 사실이지만 혁명가는 따뜻한 아랫목의 보금자리보다 거칠은 잠자리를 더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일정의 낭만적인 기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의 성의를 마다하게 하였다고 본다. 우리는 남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이 마을에서 하룻밤 수경하였다. 그때 우리가 수경한 곳은 려수문이라는 중국 노인의 집 앞이었다. 그 집 앞에 큰 감자꿀자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 감자꿀자리에 곡철을 엮고 바자를 두르고 그 안에서 불을 피우며 하룻밤을 지냈다. 우리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지에서 밥도 해먹고 잠자리를 정하는 것을 본 려수문 노인은 나를 찾아와 부대가 다 움직이기 곤란하면 대장만이라도 자기 방에 가서 유숙하자고 권유하였다. 성주 선생이 나하고 생판 모르는 남남이라면 몰라도 우리야 구안도에 있을 적부터 서로 나츠리 겨운 사이가 아닙니까? 너희는 나까지 그렇게 애누리를 하지 않을 줄은 몰랐노라고 하면서 한참이나 섭섭한 소리를 하였다. 사실 나와 그 노인은 서로가 구면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마춘옥의 객주집 웃방에 거처하고 있을 때 나는 거기서 려숨은 노인을 두세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노인이 보여준 활달하면서도 열정적인 기품이 내 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노인은 항일을 하려고 천리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대가 한지에서 숙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불 속에 기어들어가겠는가 하면서 밤이 깊도록 우리의 말동무를 해주었다. 류가분방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그도 시국에 민감하였다. 그는 9.18 사변 후 일본 군대가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조작해냈다는 것과 장춘을 신경이라 고쳐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부의를 데려다 앉혔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노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이다. 노인은 말하기를 조선의 열사들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위인은 안중근이라고 하였다. 안중근 선생이야말로 동양의 거인이지요. 오죽하면 원색의 대총통까지 안의사의 의거를 칭송하는 시를 지었겠나요. 노인의 이 말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격살한 다음부터 만주지방의 중국인들 속에서 그는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떤 중국인 요지들은 집에 안중근의 화상까지 걸어놓고 신주처럼 모시었다. 노인님은 조선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되어 안중근을 그리도 잘 아십니까? 려수문이 안중근에 대하여 너무도 큰 애정을 가지고 말하므로 나는 슬며시 이렇게 물었다. 만주에 사는 사람치고 안중근을 모르는 이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할빈역에다가 안열사의 동상을 세우자고 말한 사람까지 있었겠나요? 나는 지금도 자식들에게 늘 말하곤 합니다. 혁명가가 되겠거든 손중산 선생과 같은 혁명가가 되고 대장부가 되겠거든 안중근과 같은 대장부가 되라고 말이외다. 김 대장님, 이왕이면 부대를 모은 바엔 관동군 사령관과 같은 거물들을 여정내지 못합니까? 나는 노인의 순박한 말을 듣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까짓 관동군 사령관이나 하나 없애버려서는 못하겠습니까? 이등방문을 죽이면 새로운 이등방문이 나오듯이 헌저를 죽이면 새로운 헌저가 또 나올 게 아닙니까? 테러로서는 큰일을 치지 못합니다. 그럼 대장호로는 어떤 방식으로 싸울 작정입니까? 관동군이 10만이 된다니 그 10만을 상대로 싸울 작정입니다. 려수문 노인은 그 말을 듣더니 몹시 감격하여 내 손을 꽉 끌어잡고 놓지 않았다. 김 대장, 참으로 훌륭하시오. 대장 어른이야말로 안중근과 같은 분이 아니겠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나는 안중근이처럼 훌륭할 수는 없지만 만국로의 생활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다음날 유격대가 마을을 떠날 때 려수문은 우리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멀리까지 대우를 바래주었다.
나는 류가 분방을 생각할 때마다 려스문 노인을 만났던 때의 일을 뜨겁게 되새겨본다. 류가 분방을 떠난 우리 부대는 이도백화 부근에서 다시 하룻밤 수경하고 도로를 따라 행군을 계속하다가 무송에서 안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제 침략군의 척후대와 불시에 저우하였다. 우리는 행군할 때마다 대호의 앞장에 3 내지 4명의 인원으로 편성된 척후대를 배치하곤 하였는데 그 척후대와 일본군의 경계구분대 사이에 화력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그때 몹시 당황하였다. 유격대가 창건된 후 처음으로 당하는 저우전이었고 또 그것도 무적을 자랑하는 일본 군대와의 첫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서영자령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매복전으로 적들에게 선제 타격을 가하였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달랐다. 상대는 어수룩한 위만군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영악하고 민첩한 일본군이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전투 경험밖에 없는 초학도들이었다. 우리로 말하면 아직은 저우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때였다. 원정의 목적으로 보나 유격전의 기본 원칙으로 보아도 장거리 행군 과정에는 될수록 아군의 행동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익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았다. 옛날 병서에서도 피실격호라고 하였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은 치라는 말이다. 그런즉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 부대가 긴장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의 결심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는 적의 기본 역량이 들이닥치기 전에 유리한 지형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전투의 주도권을 틀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는 것을 간파하고 척후대가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고지 북쪽 능선으로 부대를 재빨리 이동시켰다. 그 다음 일부 역량을 도로 남쪽으로 진출시켰다. 부대는 도로의 남쪽과 북쪽에서 일제 사격으로 척후대를 적쳤다. 적의 행군 정대가 미구의 장구류들을 잔뜩 짊어지고 신장로로 달려오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한개 중대는 잘 되었다. 적들은 척후가 녹아났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포위하려 하였다. 나는 신호청을 울리기 전에는 절대로 사격을 시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적들이 화력권 안에 들어올 순간을 기다리면서 전방을 감시하였다. 우리에게는 탄알이 얼마 없었다. 내가 신호청을 쏘자 전 부대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나는 사방으로 터져오르는 총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원들의 정신상태를 가늠하려고 애썼다. 그 개개의 총성에는 흥분되고 앙양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분별을 잃고 해덤비는 전사들의 기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적들은 무리 죽음을 당하면서도 역량상 우세를 믿고 신속히 전투 소요를 갖추면서 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진지 양측으로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나는 도로 북쪽과 남쪽에 배치된 주력 가운데서 일부 역량을 떼내어 아군의 양익측으로 재빨리 기동시키었다. 대원들은 진지를 차지하기 바쁘게 민숙한 저격전으로 이측의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였다. 그러나 적의 주력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약하고 끈덕지게 아군이 차지한 개선으로 그냥 기어들었다. 우리가 능선 아래로 바위돌까지 굴리면서 완강하게 진지를 고수하였지만 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을 계속하였다. 적의 공격이 조금 약화된 기회를 타서 나는 전 부대에 돌격 명령을 내렸다. 수림을 뒤흔드는 나팔소리와 함께 능선을 번개같이 치달아 내린 유격대원들은 도망치는 적들을 추격하여 사정없이 적쳐버렸다. 몇 명의 도주자를 제외한 적의 한개 중대 역량은 우리의 돌격 앞에서 전멸을 모면할 수가 없었다. 김일령은 육박전을 하면서도 적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 또 한 놈 넘어간다 하고 환성을 올리곤 하였다. 우리 유격대에서도 여러 명의 전사자가 났다. 이름 모를 산등성이에 전우들을 안장한 우리는 그들의 무덤 앞에서 영결식을 가지었다. 나는 군모를 벗어지이고 오열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영결사를 하였다. 그때 무슨 말을 했던지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 다만 말을 끝내고 고개를 쳐들었을 때 대원들의 어깨가 세차게 떨리던 광경과 대호의 길이가 류가 분방을 떠날 때보다 포구나 짧아진 것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던 일만이 기억될 뿐이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다음 나는 대열에 다시 출발 구령을 주었다. 모두가 길가에 정렬하였는데 차광수만은 무덤에 엎드려 있었다. 주인 없는 무덤, 칠성판 하나 깔아주지 못한 어설픈 무덤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능선으로 뛰어올라가 차광수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광수, 왜 이 모양이오? 일어나지 못하겠어?
나의 고함소리가 어떻게나 크고 어지럽던지 차광수는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났다. 나는 음성을 낮춰 귓속말로 그를 타일렀다. 대원들이 모두 우리 얼굴만 쳐다보는데 칠전 8개 기계는 다 어디 갔소? 차광수는 눈물을 씻고 대열 앞장에서 묵묵히 걸음을 떼었다. 그 후 나는 이때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안도 무성현경 전투를 치른 후 넉 달이 지나 차광수가 전사하였다는 비벌을 받았을 때 맨 선참으로 내가 상기한 것이 바로 그때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왜 차광수에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던가? 다르게 말해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기는 내 자신도 전우들을 잃은 다음 며칠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다. 전사한 대원들은 모두가 터도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의 길을 걸어온 골간이고 핵심들이었다. 희생이 없는 투쟁이란 물론 있을 수 없다. 혁명은 항상 희생을 동반하는 법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평화적인 노동에서도 이러저러한 손실이 생기는 법인데 항차 모든 병기와 수단들이 정동원되어 승패를 다투는 무장투쟁에서야 어찌 죽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안도 무성현경에서 당한 희생을 너무나도 잔혹하고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혁명이 아무리 가혹한 희생을 동반한다고 해도 방금 첫 시작을 뗀 우리 대화에 이렇게까지 무차별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나의 심정이었다.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것은 10명 미만의 유생 역량을 잃어버린 그닥 크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전사자가 1000명도 나고 10,000명도 나는 현대전에서 10단위의 인명 손실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우들을 잃었을 때 그 손실을 산수적으로만 계산하지 않았다. 산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를 환산하는 수단으로 될 수가 없었다. 우리와 함께 투쟁의 길을 걸은 개개의 투사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비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들이었다. 유격대원 1명과 적 100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조였다. 적들은 국가의 법과 동원령을 발동하여 하루 사이에도 수천 수만 명의 병력을 모집하여 대량적으로 싸움터에 투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 수단이나 강권이 없었다. 설사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 해도 혁명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대로 천군만tab이었다.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의 동지나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한 명의 전우를 얻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의 조직된 대우를 묶어 세우자면 실로 고심참담한 노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일혁명 투쟁의 전 기간 비록 그것이 100명의 적을 소멸한 승리한 전투라고 해도 아군에서 한 명의 희생자가 나면 그 전과를 큰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 역사가들은 안도 무성현경 전투를 저우전을 영활하게 반공격으로 전환시켜 한개 중대의 적을 완전히 소멸한 성공적인 전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승리한 전투였다. 이 전투의 의의는 비단 청수한 반일인민 유격대가 한개 중대의 정규군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었다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격투쟁 사상 처음으로 천하무적을 자랑하는 일본군의 신화를 깨뜨려버렸다는 거기에도 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일본군이 강한 군대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결코 무적도 아니고 불패도 아니며 불패도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요격전의 특성에 맞는 전법으로 전투를 능숙하게 진행한다면 적은 역량을 가지고서도 강대한 일본군을 얼마든지 타성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그러나 터도의 첫 산하들을 10명 가까이 잃어버린 이 전투에서 우리는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했다. 한개 중대의 적을 소멸하는데 10명 가까운 전우를 잃어버렸다면 조선과 만주에 있는 10만이 넘는 일제 침략군을 타승하는 데는 얼마만한 희생을 당해야 하겠는가. 조연히 채 가셔지지 않은 안도 무성현경의 전장을 떠날 때 나는 동지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능선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첫 저우전을 치르고 나서 유격전쟁을 하느라면 앞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한결같이 깨달았다. 안도 무성현경 전투가 있은 후 우리가 10수년 동안 하여온 항일전쟁은 실제로 전쟁에 대한 인간의 기존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난관과 희생을 동반하였다.